안녕하세요. 역사교실의 정민경입니다. 이번에는 삼국인물 열전이라는 주제로 만나 뵙게 되었고요.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새로 들어오신 선생님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라 세운 임금 이야기예요. 이 삼국인물 열전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린 이야기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삼국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최고의 역사서죠. 1145년경에 고려시대에 김부식 혼자는 아니고 이제 김부식이 총책임을 진 것인데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서 편찬한 삼국시대의 정서죠. 그 본기, 각 그 나라의 국왕들을 중심으로 한 본기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을 담은 지가 있고, 표가 있고, 그리고 각 인물들을 담은 열전으로 이루어진 것이 삼국사이고요. 이 책임을 맡은 김부식은 1175년에 태어난 사람이니까 1145년, 이 삼국사기가 완성되었을 즈음에는 70세가 되는 거죠. 71세. 그러니까 관직에서 이미 물러났고, 이 사람 이제 그 장원급제에서 문관으로 계속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관직에 물러난 뒤에 그 인종의 명령으로 삼국사기를 편찬하고 이제 감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사론을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평가들도 하고. 근데 이분이 김부식 선생이 유학자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유교에서는 기술을 할 때 수리부작이라고 해서 그 주어진 사실을 서술할 뿐 창작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은 괴력나시, 괴상한 일들을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기준에 합당한 것만 적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적고 있지만 현재를 사는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거 너무 괴이한 일인걸?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삼국사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1281년경에 승려 이련이 편찬한 사서예요. 아까 삼국사기는 1145년경에 김부식이 국왕의 명령을 받아서 편찬했는데 이것은 이련이라는 스님이 개인적으로 펴낸 책인 거죠. 당신이 관심 있는 분야들을 그동안 계속 관심 있어서 몇십 년 동안 모아놨을 텐데 그리고 보고 듣고 했던 자료를 가지고 책으로 엮은 거죠. 이 이련 스님은 1206년에 태어나서 1289년까지 사셨는데 속성은 김씨였대요. 경북 경산 출생이고요. 그런데 그 삼국사기가 쓰여졌던 시기와 이 이련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시기는 약 숫자로는 한 140년 정도의 차이지만 그 사이에는 고려시대에 굉장히 큰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1170년에 일어난 무신의 난, 그리고 몽골의 침입.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그 역사를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리고 김부식 선생이 유학자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스님은 불교인의 입장에서 글을 서술하고 있다. 이런 차이들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의 첫 번째 인물,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이요. 고구려라고 한 나라는 기원전 37년부터 기원 후 668년까지 존재했었는데요. 졸본 지방에서 일어나서 한반도 북부 그리고 현재 중국의 동북 지방을 무대로 해서 발전한 고대 국가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졸본을 중심으로 하다가 중기 이후에는 평양으로 중심지를 옮기죠. 수도를 옮겨오긴 하는데 그 졸본 지방에서 한족과의 투쟁 과정에 성장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한사군 세력을 완전히 몰아낸 게 313년 미천왕 때라고 전하죠. 고구려 졸본성의 위치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학자들이 추산하기를
고구려의 고주몽이 세웠던 졸본성은 지금 현재 중국의 환인현에 있는 오녀산성이다라고 비정을 하고 있고요. 그 오녀산성 지금 저 위에 이렇게 절벽처럼 보이는 게 오녀산성, 절벽 위에 있는 게 오녀산성이고요. 그 밑에 있는 게 지금 그 혼하라고도 하고 비루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댐을 만들어서 지금 물이 굉장히 훨씬 더 원래보다 훨씬 더 지금 많은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저렇게 깎아지는 절벽 위에 이제 성을 쌓고 거기에 이제 고구려가 시작을 했었던 거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지금 현재 운해산성은 그 고구려 유적을 중국 고구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서 엄청나게 중국식으로 손을 많이 봐서 가보면 좀 한 2000년 전에 가보셨던 분들은 진짜 다른 세상이다 이런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고구려 고주몽의 얘기는 삼국유사에서 갖고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삼국유사에서 삼국사기를 그대로 가져온 부분이 많아요. 약간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좀 간단한 것으로 이제 삼국유사에서 가져왔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국사 이른다. 이 국사는 아마도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든지 아니면 그 이전에 김부식 그분들이 참조했던 다른 국사일 수 있겠죠.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제 이름은 고씨고 이름은 주몽이다. 근데 원래 그 주몽에 앞서서 북부 여왕의 헤부르가 동부 쪽으로 하늘의 명을 받아서 옮겼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헤부르가 죽으면서 금화라고 하는 금 개구리를 닮은 애가 이제 사람이 있는데 금화가 왕위를 계승한 거예요. 근데 이 금화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여기서 이 태백산 지금 남쪽에 있는 태백산은 아니겠죠. 아마 압록강 근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자가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고 있느냐?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긴 하백의 딸인데 이름은 유하고 여러 동생들이랑 놀러를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자신을 천재의 아들 해모수다. 자긴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유인해서 꼬셔서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남녀가 남몰래 이제 정을 통했는데 이 남자가 가서 오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 특히 이제 아버지인 하백, 강의 신이라고 하는데 아니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기양을 보내서 거기서 징징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마가 이제 너무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아, 이 이상하게 여겨서 그 유아를 방 안에다가 이제 가뒀는데 해가 비추면서 유아를 따라다니더라는 거예요. 유아가 피하는데도 계속 해가 따라와서 비치더니 그러더니 배가 불러온 거예요.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더니 알을 낳았대요. 크기가 한 닷대 정도 되는 알을. 아니 너무 이상한 거죠. 사람이 어떻게 알을 낳아요. 새도 아닌데. 그래서 왕이 알을 버려서 개나 돼지들한테 이렇게 던져줬는데 아니 개도 돼지도 먹지도 않고 피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길 가운데다 버렸더니 이번엔 소나 말들이 피하더라는 거예요. 들판에다 버렸더니 새가 날개로 덮어주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이걸 쪼개려고 했는데 쪼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이제 그 유아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아가 이게 이제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제 따뜻한 곳에 뒀더니 얘가 부화를 한 거예요. 껍질을 깨고 안에서 병아리가 아니라 한 남자아이가 나온 거죠. 근데 이미 뭐 뼈다귀의 생김이나 뭐 생김 이런 것이 아주 영특하고 뭐 다 자란 애 같았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제 7살이 됐는데 겨우 7살밖에 안 됐는데 애가 너무 조숙한 거죠.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서 쏘는데 백발백중. 근데 당시 부여의 속어에 활을 잘 쏘는 걸 주몽이라고 불러서 그걸로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금화의 이제 금화왕이 이제 왕이고 금화의 왕의 아들이 7아들이 있었는데 이 주몽을 너무 견제하는 거죠. 저놈의 똘똘함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실력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는데 이제 친구를 사귀었어요. 친구를 이제 3명의 친구와 함께 도망을 치는데
강물에 엄사수라고 하는 강물에 이르러서 건너려고 하는데 다리가 없는 거죠. 뒤에는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데.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물에게 고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이 대목이 잠깐 아까 그 유아 부인을 유의해서 그 같이 사귀었던 잠시 사귀었던 그 남자는 천재의 아들이다. 해모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유아 부인이 임신한 것은 빛이 따라온 거고 그 빛은 바로 하늘,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몽이 나는 천재의 아들이다. 그리고 물의 시인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에서 달아나는데 추격자들이 다가오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물고기와 자라가 쑥 떠 올라가서 다리를 만들고 주몽이 건너고 나니까 무너져서 뒤에 쫓아온 사람들은 쫓아올 수가 없었더라.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주몽이 홀승골성이라는 곳에 이래. 이제 이 홀승골성이 이제 다른 이름이 졸본성인데 거기가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답고 또 자연지세가 험하고 단단한 것을 보고 여기다가 도읍을 하려고 했는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기록은 홍말하기를 다른 기록에는 주몽이 이 졸본부여에 이르렀 졸본의 이 홀승골성이라고 하는 이 졸본성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졸본부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졸본부의 왕이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몽을 보고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자기 졸본부여 왕이 자기 딸을 아내로 삼게 해서 그 졸본부여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그때 주몽의 나이가 22살이다. 그리고 그 해는 한나라의 걸 대조해 보니 기원전 27년이었고 신라의 혁거세가 나라를 세운 지 21년 되던 해였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방에서 듣고 와서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리고 그 땅이 말갈이라고 하면 나중에 이제 이 삼국시대 때는 이제 말갈이라고 부르고 나중에는 고려시대는 여진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조선 시대에는 이제 만주족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있죠. 그 말갈부락에 잇따라 있어서 침입과 도적질의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니 말갈이 두려워 굴복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이제 이게 고구려 시조 동명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다음에 이제 백제시조 온조왕인데 백제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한강 유역에 있었던 나라죠. 기원전 18년부터 기원후 660년까지 있었던 나라인데 마한 지역을 통합하면서 있었던 고대 왕국이죠. 삼국사기에 백제본기에 이르면 백제시조 온조왕은 그 아버지가 추모인데 혹은 주몽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주몽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몽이 북부에서 난을 피해서 조본부여에 이르렀는데 부여왕이 졸본부여왕이 아들이었고 딸만 셋이 있었는데 주몽을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 이거 앞에 나왔던 바로 그 얘기예요. 둘째 딸을 근데 그 삼국사에는 둘째 딸 이런 얘기는 없었죠. 둘째 딸을 아내로 삼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여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맏아들은 비류고 둘째 아들이 온조다. 둘째 아들의 온조가 백제 시조죠. 근데 주몽이 북부에 있을 때 그 금화왕이 살던 거기에 있을 때 거기서 결혼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임신을 하고 아이가 낳기 전에 도망을 쳐야 됐던 거예요. 근데 주몽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아이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해가 이제 고구려 본기 기록에 의하면 고주몽이 왕이 된 지 20년이 되던 해예요. 그 아들이 이제 유류라고도 하고 유리라고도 하는데 그럼 그 아이도 이미 20세가 된 거예요. 비류와 온조는 그리고 이제 그 태자가 되고 바로 그 해에 고주몽이 돌아가셨어요. 온조는 태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려워요. 세력이 다르잖아요. 이쪽 온조네는 원래 거기 이 졸본에 있던 원세력이고 그리고 이제 고주몽의 친아들인 먼저 낳은 아들인 유리는
아버지인 고주몽의 세력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좀 데려온 세력이 있었겠죠. 엄마랑 또 같이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다른 자들을 데리고. 그래서 드디어 한산에 이르러서 부하에 올라가서 살만한 곳을 바라보았대요. 근데 이제 형인 비류가 바닷가에 살려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신하가 간언하기를 생각건대 이곳 강 남쪽의 땅은 북쪽으로는 한수를 띠처럼 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고 남쪽으로는 비옥한 벌판을 바라보며 서쪽으로는 큰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내려준 험준함과 지세 이점은 얻기 어려운 형세이니 이곳에 도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신하들의 간언이 있었던 거죠. 이 대목 이제 원문은 이렇게 돼요. 유차 하남지지. 이 하남의 땅을 생각한데 북대 한수, 북으로는 한수가 띠처럼 두르고 동거 고학, 동쪽으로는 높은 산이 있고 남망 옥택, 남쪽으로는 비옥한 그 벌판이 바라보이고 서조, 이 저자가 저는 좀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찾았어요. 서조 대해, 서쪽으로는 큰 바다로 막혀있다. 기 천엄지리가 이 하늘이 낸 험하고 이 지리적인 이점이 난득지세라 얻기 어려운 새 땅이다. 작도어사 여기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불역의와 마땅히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대동여지도 아니고요. 대동여지전도. 대동여지도는 이제 여러 장으로 이제 나눠진 지도고요. 이건 이제 한 장으로 전도인데요. 전도에서 지금 이 조선시대의 서울 부분이에요. 지금 가운데 동그라미가 한성이고요. 그 뒤 이제 삼각산이라고 한 산이 보이죠. 이제 지금의 북한산이에요. 그러니까 조기의 부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온조와 비류와 신하들이 올라갔던 그 부학이. 그리고 남쪽으로 가 이제 한강이죠. 한강 남쪽에 보면 지금 동그라미 밑으로 이제 한강 남쪽 이제 한강이라고 하는 한자가 보이고 또 한강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찍은 직선이 저게 도로거든요. 도로 지나서 이제 동그라미는 이제 그 성 표시인데 광주예요. 광주. 지금의 경기도 광주만이 아니고요. 이 시대 광주는 현재 성남시 그리고 송파까지도 다 광주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 백제의 수도죠. 이 지도는 한강 유역 지도인데요. 한강이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강 유역들이 사람이 다 살만한 데죠. 그리고 고대에는 교통로들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배들이 많이 이용이 돼요. 그래서 저 강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랄까요? 방어선도 되지만 한편으로 강이라고 하는 거는 도로거든요. 그래서 강은 고대에 고속도로단지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강을 장악한 자는 한반도의 주인이 된다 이런 말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강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형님인 비류는 듣지를 않고 백성들을 나눠서 미추홀로 돌아가 살았다는 거예요. 온조는 강 남쪽의 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아서 이제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백제라고 바꾸는 거죠. 근데 그 바다로 간 미추홀, 인천이라고 이제 학자들은 해석하는데,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미래성으로 와보니까 도읍은 안정되고 백성은 편안하고 부끄러워하다가 죽었다. 그의 신하와 백성들은 모두 위례에 기부하고 그래서 국호를 백제로 했고 그 다음에 개통은 고구려와 더불어 고구려의 후손이 아니죠. 왜냐하면 고주몽의 고구려에서 초기에 나와버렸잖아요. 자기네들은 부여의 후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여를 씨로 삼았고 이 백제 역사에서 이 부여가 남는 게 나중에 세 번째 수도의 이름이 그때 이제 삽이었지만 부여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시조 비류왕은 우리는 이제 계속 온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비류왕은 아버지가 우태, 북부여왕인 헤부르의 서손이다. 북부여왕 헤부르 다음 왕이 금화왕인데 금화왕의 그
항렬에 다른 이제 금마왕 다음 때가 되는 거죠. 서손이면 어머니는 소선호다. 여기 소선호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졸본 사람, 졸본의 유력한 인물이었던 연타발의 딸이다. 그래서 소선호가 처음에 우태한테 시집가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는 비류고 둘째는 온조다. 유태가 죽자 졸본에서 과부를 지냈다. 그러다가 주몽이 졸본에 이르러서 소선호를 맞아들여서 왕비로 삼았다.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왕업을 세웠는데 잠원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많았기 때문에 주몽이 소선호를 후하게 대접하고 총애했다. 그래서 비류와 온조가 자기 자식이 아닌데 데려온 아이인데 자기 자식처럼 대하였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연계 보죠. 가족 저걸 그려보면 헤브루의 서손인 우테 그리고 연따발의 딸인 소선호와 이 사이에서 난 아이가 사람이 비류다. 그리고 이 비류가 백제의 시작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일식에서 낳은 아들 유류가 오자 아까 그 얘기죠. 그를 태자로 삼았고 왕위를 잇게 이르렀다. 이 비류가 동생 온중에 말하기를 처음 대왕께서 우리 의붓 아버님인 고주몽 씨가 부여의 난을 피해서 이곳으로 왔을 때 도망하여 왔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느냐. 근데 여기서 살 수 없으니 분란의 소지가 되고 반란의 영모의 뭐 희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안정되지가 않는 거죠. 세력이 아주 강하다면 그냥 뒤집어 엎는데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따로 나라의 도읍을 세우는 것이 낫겠다 하고 폐수와 대수를 건너서 미초에 와서 살았다. 이제 이런 기록이 또 이제 있는 거죠. 그 지금 현재 학자들은 풍납토성이 백제의 하남 위례성이라고 보는데요. 한강 지금 천호동에 있는 거예요. 성내동이죠. 이게 1972년에 성벽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제 가옥이 별로 없어요. 이때만 해도 광주거든요. 광주였고 그리고 아직 강남 개발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2002년, 30년 만에 완전히 뭐 천지 개벽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 2002년에 여기는 이제 영파여고라고 하는 학교고 요 뒤에 이렇게 그냥 텅 빈 곳이 있어요. 여기 원래 연립 다세대 주택들이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연립을 지으려고 땅을 팠다가 백지 유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역사가 이제 뒤바뀐 거죠. 자, 마지막 신라의 시조 박혁거세 거서관의 이야기예요. 신라는 기원전 57년부터 이제 기원 후 935년까지 뭐 천년의 왕국이죠. 그래서 56대 992년간. 그래서 이 삼국사기에서는 신라 역사를 3기로 구분하는데 진덕여왕까지가 상대, 그리고 태종모해랑부터가 이제 중대, 그리고 30대 선도강부터를 하대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기 혁거세 거서관 이제 신라 본기의 혁거세 거서관의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 고주몽의 이야기나 운주의 이야기는 본인들의 말들이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읽어볼까요? 시조의 성은 박씨고 이름은 혁거세다. 그러니까 그 한나라에서 이제 전한 후한이 있잖아요. 기원전 57년에 즉위를 해서 호칭을 그 당시에 이제 거서관이라고 했다. 근데 그때 나이가 13살이었다. 나라 이름은 선화벌이다. 이 혁거세 거서관이 신라 왕이 되기 전에 조선의 유민, 여기서 조선은 고조선을 얘기하는데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고조선의 유민들이 이제 한반도 남쪽까지 내려온 거죠. 산골짜기에 살면서 6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6촌 중에서 고촌의 우두머리인 소벌공이 남산에 있는 그 경주에는 양산의 기슭을 바라보니 거기 나정 옆 숲속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서 살펴보니까 호련히 말은 보이지 않고 큰 알이 있는 거죠. 알을 깨뜨리니 어린아이가 나왔다. 고주머니에도 그 유아분이 알을 낳잖아요. 여기도 알이에요. 근데 그 알을 안 깨졌던 알이고 이 알은 그냥 깨뜨렸더니 거기서 그냥 애가 나온 거예요. 비슷하지만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거둬서 길렀는데 13살짜리가 이미 쑥쑥 커서 남들보다 일찍 성인의 모습을 어른이 된 거예요. 신기하다 이러면서 걔를 이제 떠받들고 임금으로 세웠는데 이게 이제 알에서 나왔잖아요. 표주박을 일컬어서 박이라고 해서 그래서 성을 박씨라고 하고 그 당시 이제 마한 지난 변환에서 이 신라가 있던 지역이 진안 지역인데 진안 말로 왕이라고 하는 뜻의 거서관을 불렀다. 이게 이제 신라의 그 시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어쨌든 뭐 여기 지금 경주 그 남산 기슭에 있는 나정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도 경주 가면은 뭐 볼거리들이 너무 많죠.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